현대적인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광활한 농경지와 비포장도로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겨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전기도 없고 주머니에는 휴대폰도 없는 그곳에 북미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 중 하나인 구교 메노나이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단순함, 복종, 근면,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집단적 결정입니다. 이 집단 내에서 적용되는 모든 규칙은 한 사람의 변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공동체적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옷차림부터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이 규제됩니다. 통제의 도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 규범, 침묵의 거부, 그리고 어떤 논의도 용납하지 않는 공동의 결정입니다. 경찰관도 체벌도 없지만 어떤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변화하지 않기로 선택한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금지된 전통은 무엇일까요? 목적 있는 삶, 구질서의 기원, 규범, 그리고 신념. 이러한 공동체들은 예상치 못하게 혹은 고립된 선택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제세례파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국가 권력의 구조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을 옹호하는 유럽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노나이트 신도들은 끊임없는 박해에 직면했고 처음에는 러시아로,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캐나다와 같은 시골 지역에 정착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이는 구질서를 포함한 더욱 보수적인 집단의 출현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상생활이 가족, 종교, 그리고 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식이나 전기 제품이 없는 소박한 집에서 남성들은 현대적인 기계 대신 전통적인 도구와 가축을 이용하여 땅을 경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새벽부터 시작하여 규율로 점철된 엄격한 일상에 따라 하루를 보낸 후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옷차림은 그들의 고립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미적 전통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긴팔 셔츠, 멜빵으로 여민 바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기혼자라면 콧수염 없이 턱수염을 기릅니다. 여자들은 눈에 띄는 단추가 없는 수수한 색상의 긴 드레스를 입고 앞치마와 모자로 머리를 완전히 가립니다. 이는 겸손과 단결의 표현이며 개인주의나 허영심의 흔적을 거부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일탈을 막는 공통의 틀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언어 또한 문화적 경계 역할을 하는데 많은 공동체가 출신 지역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독일어 또는 플라우트디치, 필라우디에치라고 알려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언은 소속감을 강화하고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도구로 구전되는데 일부 구성원이 영어나 거주 국가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모임과 일상 대화 모두 이 조상 언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는 일요일에만 국한되거나 공식적인 행사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종교 예배는 화려한 사원이 아닌 기악 연주나 아카펠라, 전문 목사 없이 집이나 헛간에서 거행됩니다. 설교는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 지도자들이 전합니다. 그들은 성경과 여러 세대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져 온 일련의 불문율에 따라 드라마틱하지 않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특정 유형의 의복 사용과 같은 일상적인 측면부터 특정 물건의 수용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 단순함의 정도와 공동체 가치와의 적합성에 따라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의 규칙은 개인적인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사회적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집단적인 배척을 통해 공동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가해자와의 모든 관계, 심지어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까지 단절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벌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집단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용인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때로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회복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영구적인 고립으로 이어져 깊은 가족 단절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린 시절부터 순종, 희생,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자랍니다. 전자 장난감이나 외부적인 오락수단은 부족하지만 집안일, 농장일, 교회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청소년기를 열린 탐구의 시기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곧 결혼하여 기존 질서 내에서 명확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단에 헌신하는 전환기로 특징지어집니다. 메노나이트 농업 공동체의 무장 네트워크. 멕시코 시골 지역의 일부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경찰 작전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집안에서 권총, 장거리 소총, 그리고 다량의 탄약을 포함한 무기 운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치와와, 두랑고, 사카테카스 주에서 수행된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비공식적인 방어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는데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외부 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로 직접 고용한 무장 경비원들이 토지와 기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업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고화력 소총의 사용은 더욱 민감한 활동, 즉 마약의 은밀한 운반과도 맞물렸습니다. 농산물을 실은 차량들이 여러 주에 걸쳐 분포된 경로를 통해 마리화나와 메스암페타민 운반물을 압수했습니다. 이 정보의 일부는 도청을 통해 입수되었는데 이 도청에는 정규 농업 업무와 무관한 중개인에게 현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가 담겨 있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병행 네트워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우유 탱크 뒤에 지어진 비밀방을 포함하여 이러한 화물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숨겨진 구조물이 있는 마구간과 창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임시 창고가 아니라 불법 물품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변조된 차량, 이중 칸막이 트럭 또는 가짜 내부 구조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검사를 회피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역 외부의 조직범죄 네트워크와의 영해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의 준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는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된 형사 유죄 판결로 경찰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군용 투사체에 적합한 무기를 소지하다 목장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반응은 완전히 비밀스러웠습니다. 주민들은 절차를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공식 접촉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당국은 공식 진술을 얻기 위해 사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주민 일부 남성들이 폭력 행위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들판에서 야간 총격 사건이 기록되었고 조사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는 농촌 노동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지역 사회가 농업 활동과 병행하여 같은 집안에서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보조 무장 조직을 구축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2024년 4월 두랑고에서 수행된 작전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농장 부지를 포위하는 모습이 담겼고 작업 시간 동안 전통 의상을 입은 여러 남성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법원 기록의 일부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이 집단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도 평행한 삶을 유지해왔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도청된 통화 분석 결과 무기의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고위 간부들이 이끄는 명확하게 확립된 지휘 계통이 존재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기록이나 외부 증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보고서에는 지역사회 기여금이라는 항목에 기부금이 지급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은행 계좌나 회계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식민지 주변 지역 감시 책임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순환 근무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가족은 매달 한 명의 감시 요원을 파견하여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다른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무기에 대한 임시 접근 권한과 기본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무기는 국경 검문소를 우회하는 2차 경로를 통해 반입되었으며, 공식 유통업체를 통해 조달된 것이 아니라 지역 무장단체와의 동맹을 포함한 대체 메커니즘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전통이 금지되는 방식, 통제 복종,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구교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가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 없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일련의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복장부터 교통수단까지 이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정의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헌신, 두려움, 그리고 공개적인 협의나 민주적인 투표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위계적 권위 구조의 결합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규칙의 해석은 주교, 목사, 집사와 같은 인물들에게 달려 있으며, 이들은 혁신이 집단의 균형에 위협이 될 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전기 세탁기나 전화기와 같은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도입하면 그 행동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집단의 조화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는 곧 지도자들의 검토와 결정으로 이어지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공적인 토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은 물리적 힘이나 체벌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 집단 감시의 무게, 그리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유지됩니다. 공동체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며,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먼저 경고를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규칙을 어기고도 계속한다면 따돌림이라는 관행이 활성화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폭력이나 추문을 일으키지 않고 가해자와의 모든 사회적, 가족적, 경제적 접촉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일상생활을 위해 집단의 협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따돌림은 공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깊이 사랑하더라도 딸이 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면 말을 끊을 수 있듯이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을 어기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마치 단 하나의 행동이 나머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집단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회개하면 처벌을 되돌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더 유연한 공동체에 합류하거나 그 생활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중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는 단순히 신앙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내야 하는 종교적 비전에 의해 촉진됩니다. 불문율을 존중하는 것은 겸손, 순종, 그리고 신의 질서에 대한 복종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교만의 행위, 반항의 표시 또는 영적 균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영적 균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종종 서로 상의하고 다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역사적 참고 자료를 살펴봅니다. 어떤 공동체는 특정 차량 사용을 허용하지만 허영심이나 지위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색깔의 장식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또 다른 공동체는 전기 사용을 허용하지만 냉장이나 스포트라이트처럼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만 허용합니다. 각각의 기술 발전은 협상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기능성이 아닌 집단의 사회적, 정신적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도 작동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찰, 판사, 공식적인 처벌은 없지만 어떤 일탈이든 즉시 감지되고 또래 집단의 압력이 효과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 모두가 알게 되고 그 정보만으로도 경고, 고립 또는 조정을 촉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능은 약함이 아니라
미덕으로 여겨지며 의문 없이 복종하는 사람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심을 표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주교들은 이러한 역동성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공개선거나 정치적 직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영적 평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출되며 일단 임명되면 그들의 말은 곧 법이 됩니다. 주교들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집회에서 의문을 제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능은 규범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준거점으로 작용하며 이미 내면화되어 강제로 강요할 필요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통제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읽기, 쓰기, 기초 산수, 그리고 종교 교리와 같은 필수적인 것들만 가르칩니다.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거나 기존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되므로 역사, 과학, 철학은 틈이 없습니다. 목표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변함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순종적인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마음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룩된 균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결과는 겉보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는 구조입니다. 각 세대는 새로운 도전, 유혹, 그리고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하거나 조용히 저항하기도 하지만 집단의 무게, 거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힘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되살립니다. 전통은 강요되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의 개별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전통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규범을 깨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방식 전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통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유된 결정, 끊임없는 두려움, 침묵의 리더십, 그리고 심오한 결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취약하다고 인식되고 예외가 허용될 경우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바람직한 진보가 아니라 그들이 이룩해온 안정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벽 속의 적, 전화와 기술에 맞선 싸움.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는 그저 흔한 도구, 일상생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교 메노나이트들에게 전화의 등장은 삶의 기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 의심과 침묵의 토론, 그리고 깊은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립, 순종, 그리고 겸손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외부 요소는 수용되거나 거부되기 전에 영적 분별력과 사회적 통제라는 집단적 필터를 거쳐야 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그리고 북미의 다른 지역 농촌 지역에 전화가 보급되면서 이 새로운 기술은 시장, 도로 또는 외부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메노나이트 가정의 문 앞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앤 지머만 엄블이 설명하듯이 이는 현대의 혁신이 사전 중재나 경고 없이 공동체 생활의 핵심을 직접 침범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처음에 일부 농부들은 전화를 사업에 유용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농장을 나서지 않고도 공급업체, 수의사, 친척들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이에 임시 기둥을 세워 공동으로 전화선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곧 사생활, 도덕성, 그리고 집단 정체성의 한계에 대한 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다른 가족 몰래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 험담과 호기심, 그리고 불필요한 외부 세계 노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영적 지도자들은 곧 전화가 현대의 쟁기나 작업 도구와 달리 단 하나의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는 비상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여가, 외부 소식을 접하거나
심지어 비밀 대화를 나누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는 메노나이트 삶의 기반인 상호 경계, 투명성, 그리고 조화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공개된 공간이나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교들과 성직자들은 이 문제를 비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하며 이미 전화를 설치한 사람들에게 전화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습관, 옷차림, 태도, 언어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도가 아니라 전화의 존재가 그들의 삶과 집단의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창고에 전화를 설치하여 부분적인 복종을 보여주고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전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엄블은 이러한 관행이 현대성에 대한 제한적인 수용, 즉 완전한 변화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유용성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깨지기 쉬운 균형을 상징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주교들에게 이는 언제든 완전히 열릴 수 있는 반쯤 열린 문에 불과했습니다. 곧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동체는 엄격한 조건 하에 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집 밖에 설치해야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사나 기도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제한적이고 감시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공동체들은 전화를 전면 금지했고 이로 인해 내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가족들은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아이들은 왜 사촌과 이야기할 수 없냐고 묻고 건강과 가정을 책임지는 많은 여성들은 휴대전화가 이를 더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더 이상 기능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화를 거부하는 것은 순수함과 오르두능에 대한 헌신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충실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치 위험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전화는 유용한 물건에서 일종의 신앙시험, 순종과 반항의 경계를 표시하는 벽에 걸린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엄블은 주교들이 특정 가정에서 전화기를 철거하도록 직접 명령한 사례와 전화기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이웃들이 가족에게 전화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방문을 조직한 사례들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교회 회원 자격을 잃거나 사회적 배척을 당하거나 자녀들의 영적 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박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렬하며 효과적인 압력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 목소리에 따라 어떤 물건이 수용 가능하고 어떤 물건이 수용 불가능한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전화 거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대면 접촉, 방문, 그리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함으로써 유대감이 굳건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암묵적인 긴장, 숨겨진 분열,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를 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우려는 전화의 유용성이 아니라 전화의 존재가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덕 구조를 약화시키는지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공동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골목이나 작은 창고에 공용 전화 부스를 설치하는 등 중간적 해결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사용이 제한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긴급한 경우에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조차도 더욱 엄격한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긴급한 요구가 내일의 일상이 되어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점진적인 정상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갈등은 전화 자체가 아니라 통제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집단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고 정체성이 흐려지며 더 이상 원래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기술 혁신은 같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전화는 인식된 위협의 긴 목록 중 첫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스크린, 소셜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즉각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구교 메노나이트들은 이러한 변화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무지나 후진성 때문이 아니라 편의성이나 속도에 굴복하는 것보다 집단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의 사례는 그들에게 모든 사물이 영적인 부담, 즉 잠재적인 단절을 안고 있으며 전화기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물의 기능뿐 아니라 끊임없이 울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혼을 온전히 지키려는 공동체 내에서 전화기가 지닌 상징적 힘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지된 전통, 보이지 않고 노래되지 않고 공부되지 않는 것. 구교 메노나이트들이 텔레비전, 기악, 대학 수업과 같은 흔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진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영적 보호를 향한 깊은 내면의 논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규칙이라도 모든 규칙은 현대의 편리함이나 개인적인 필요보다 겸손, 복종, 그리고 집단의 단결을 우선시하는 가치체계의 일부입니다. 구교에 부과된 모든 제한은 동일한 논리를 따릅니다. 개인의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개인주의를 조장하거나 외부 세계와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관행이나 도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작위로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영적 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분리를 고려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입니다. 음악은 이러한 논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종교 모임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밈없이 부르는 아카펠라만 허용됩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리듬으로, 같은 가사를 사용하여 노래하기 때문에 정교한 화음이나 개인적인 해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의 미학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입니다. 오르간, 기타, 심지어 단순한 리코더와 같은 악기를 도입하는 것은 기량을 부각하고 개인의 표현을 허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단결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다이앤 지머만 움불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체에서 음악은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을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또한 이러한 배제 논리의 일부입니다. 많은 구질서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이는 돈이나 기술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동차가 독립성, 속도,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더 큰 접근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떠나 상의 없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간의 경제적 차이를 드러냅니다. 모두가 비슷한 마차를 사용하지만 누구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차량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시각적, 사회적 균형은 깨지고 허영심, 경쟁, 그리고 불평등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일부 집단은 장식이나 라디오 없이 무광 검은색으로 도색된 개조된 차량을 엄격한 사용 규칙에 따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서 더 잘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제한됩니다. 메노나이트 학교는 읽기, 쓰기, 간단한 조작, 그리고 종교 교리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칩니다. 목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진 개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용하고 충성스러운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벗어나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외국의 사상, 자유주의적 사고체계, 그리고 오르드능의 규칙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학문적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퇴학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합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환경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또 다른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기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기가 수반하는 모든 것 때문에 거부됩니다.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 전력망에 연결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외부 검사를 허용하고 공동체의 통제 밖에 있는 구조물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전기에는 가전제품, 전기 콘센트, 선풍기, 스테레오, 텔레비전, 소음, 그리고 방해 요소도 수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공동체는 등유 램프나 가스 냉장고, 심지어 특정 기기의 배터리 사용은 허용하지만 전통적인 전기 설비는 거부합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메노나이트 가정이 현대 사회의 가정과 더 비슷할수록 공동체와 사회의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는 경계는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말해서는 안 될 자들, 여성의 침묵하는 역할. 구교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울려 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신중함, 복종, 그리고 침묵의 노동은 신중하게 길러진 미덕입니다. 집단 내에서 여성의 중요성은 부인되지 않지만 그들의 자리는 가정에 국한됩니다. 여성들은 쉽게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구조에 의해 자신의 역할이 규정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교육받습니다. 남성들은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읽기, 산수,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반면 여성들은 요리, 바느질, 청소, 어린 동생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에 집중합니다. 여성들은 토론을 주도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받습니다. 정규 교육은 일찍 끝나고 결혼은 종종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일찍 이루어집니다. 모성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권위의 패턴은 가부장적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이끌고 감독은 영적 권위를 대표합니다. 결정은 장로, 목사, 남편 등 남성이 주도하는 공간에서 내려집니다. 여성은 규범을 논의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며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투표하지도 않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남성이 정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목소리의 부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앤 지머만 운불은 전화와 같은 논쟁에서조차 여성은 실용적인 사용자로 나타나지만 결정권자로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의료적 또는 긴급한 이유로 전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의견은 남편을 통해 전달되거나 사적인 대화를 통해 전달될 뿐 회의에서는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화 사용에 대한 논쟁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누가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복장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강화합니다. 여성들은 긴 드레스, 칙칙한 색깔의 앞치마, 흰색 모자 등 한결같은 복장을 합니다. 이러한 복장은 단정함뿐만 아니라 순종을 나타냅니다. 복장 길이나 머리 장식의 형태에 대한 모든 규칙은 여성의 몸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개인의 미적 감각은 합의에 종속됩니다. 공간은 성별에 따라 구분됩니다. 교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따로 앉습니다. 식탁에서는 모두가 함께 앉지만 봉사와 발언 순서는 암묵적인 위계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운영하더라도 가족의 결정은 아버지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율성은 허용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합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조상의 언어를 지키며 일상을 유지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의 건강을 돌봅니다. 제도적 환경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들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할에 도전할 것을 기대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정관념을 깨면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공부를 하거나 예상 연령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긴장을 유발합니다. 여성이 떠나기로 결정하면 떠나는 모든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고립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은 연락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폭력이 없더라도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삶을 찾아
구질서를 떠난 여성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더 현대적인 집단에 가입하고 어떤 여성들은 수도 생활을 벌입니다. 그들의 증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유에 대한 갈망 사이의 내적 갈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침묵 끝에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죄책감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내부에는 은밀한 저항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사적인 글쓰기, 교육 또는 남편에게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영향력이 항상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범으로 존경받는 조용하고 확고한 여성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규범을 바꾸지는 않지만 경직성을 완화하는 작은 조정을 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저항은 또 다른 차원의 권력을 지탱합니다. 원이 깨졌을 때 반항, 추방, 그리고 가족 분열. 메노나이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중 하나는 누군가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할 때 발생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성문화된 규칙뿐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강화되는 집단적 복종,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균형을 깨기로 결정하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남겨두고 떠나는 가족과 공동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침묵, 거리두기, 그리고 분리는 어떤 신체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단절을 관리하는 가장 잘 알려진 관행 중 하나는 따돌림입니다. 이는 고함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 접촉을 완전히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배제입니다. 거부당한 사람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일할 수 없으며 종교 또는 사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그들이 다시 복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이앤 지머만 엄블은 이러한 거부가 가정 내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벌을 받으면 아내는 식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지 못하고 모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같은 지붕 아래 살더라도 애정 표현과 사교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정서적 유대감은 사라지지 않지만 교정 조치로서 거리를 두는 구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설명된 사례 중 하나에서 한 젊은 여성이 허락 없이 전화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위법 행위는 아니었지만 공동체 생활의 모든 측면을 정의하는 불문율인 오르드농을 어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고와 중재 노력 끝에 공동체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화를 포기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계속하기로 했고 이는 가족들과 많은 연락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문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정서적 유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항상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종교 지도자들이 가해자를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고 공개 기도를 하고 반복적으로 만류하는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가 실패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만 최종적인 분리가 시작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럽지만 이 단계는 집단의 내부 결속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어지는 것 이상의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은 정규 교육도, 현대 사회에서의 직장 경험도, 그들을 이끌어줄 지원 네트워크도 없는 낯선 사회에 직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몇 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하지만 어르드농의 규칙을 다시 받아들일 경우에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술 사용이 적당히 허용되고 특정 복장 규정이 조정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새롭고 더 유연한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대안적 집단은
기존 집단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를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일탈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이별은 아마도 이러한 결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떠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정해진 규범에 따라 결혼을 거부하는 딸은 마치 가족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은 사라지지 않지만 개인적 애정보다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논리에 따라 여전히 존재합니다. 엄블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자신의 기원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전 공동체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 중 일부를 유지하며 이전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충성심은 메노나이트 정체성이 떠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감이 약해지더라도 항상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